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도산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도산했고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또 도산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나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저렇게 혼자서는 절대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 못해요. 세계적으로 6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건 바로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 대공황급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도산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도산했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또 도산했거든요. 이 세 개의 은행이 도산한 거는 경제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터지기 전에 그 이전에 트리거가 이렇게 나타나곤 하는데 이 세 개 은행의 도산이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베어 스턴스 산하의 해치펀드 두 개가 고객돈 무려 50억 달러를 날려먹으면서 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어 스턴스에도 이제 신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008년 4월 11일 날 베어 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생겨요. 이 뱅크런이 생긴 다음에 그 미국 재무가 앞장서서 베어 스턴스를 JP 모건에 인수를 시키고 JP 모건에 무려 3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요. 이게 만약에 베어 스턴스에 지원을 했더라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좀 중단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을 텐데 그 인수를 시키는 바람에 뱅크런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바로 아코비아, 워싱턴 뮤추얼 이런 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그리고 베어 스턴스가 도산한 5개월 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4일 날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그동안에는 물 밑에서만 작동을 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작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 세 개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이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 개 은행에 자산이 묶였잖아요. 이게 약 한 3,3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거는 번원통화의 6%에 달하거든요. 꽤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하면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어떤 경제 위기나 파국이든지 정부가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치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차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취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뱅크런 당한 그 은행들의 예금을 모두 다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재무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은행들의 파산이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예금 전액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전액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시스템 위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게 됐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뱅크런 은행들 예금 전액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이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 질병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다른 은행들로 지금 전염되는 것을 막았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유동성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 대형 은행을 동원해서 소형 은행들 지원하겠다 해서 실제로 JP 모건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염되는 것을 막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멈추게 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또 발전할지를 모르니까 지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 입장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가 뱅크런 당한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현재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예금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그 자금으로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는 그러잖아요. 납세자의 돈으로는 절대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이제 미국 정부가 정책을 펼칠지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뱅크런을 당한 그 은행들에서 자산 대비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그 예금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인지, 이것도 지금 실사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실사가 끝나봐야 예금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를지, 그 미국 재무부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고 다녀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지난해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였다가 올해 1월에는 6%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6.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빅스텝 이런 건 생각도 말아야 되잖아요. 연준 의장이 최근에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다른 이유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엉뚱한 이제 그 변명거리를 동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20년 경상수지 적자가 약 6천억 달러 좀 넘어요. 그게 이제 미국 GDP 중에서는 2.9%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GDP의 3.6%,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가 해외 시장에 그만큼 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국제 시장에서. 근데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에 투자된 국제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 유동성 부족은 바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에 빠져들거든요. 미국은 이걸 이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를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5% 정도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저축은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면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많이 이탈했죠. 강달러 정책은 또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까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6,000까지 갔다가 33,000대에서 잘 버텨줬어요. 이번 사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유동성 때문에 또한 미국의 성장률도 높아졌어요.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려 2.1%를 기록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2.7%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4분기에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국내 저축 및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순환에 들어간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피해를 우리나라만 당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특히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 이걸 국제금융자본들이 투자를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에서 갑자기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통화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6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제가 이건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렇게 이제 평을 하는 거죠.
몇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1980년에 미국의 경상수 지역자가 갑자기 커져요. 그 전에는 제2차 석유파동이 1978년에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던 나라들이 적자로 전환을 하니까 산유국들은 상대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미국도 그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산유국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그 규모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1979년 그 하반기부터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때 36달러까지 갔던 석유 가격이 이게 18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월커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죠. 최근과 비슷하게.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려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니까 우선은 제3세계 국가 중심으로 이 나라들에서 외환이 미국으로 싹 빨려들어가는 거죠. 한 차익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환위기에 처해요. 처음에 터진 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터졌던 것이 중남미 전체 국가에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빼놓고는 외환보유가 전부 다 고갈 직전까지 다 가요. 그게 이제 더 먼 지역까지 이게 전염이 돼요. 중앙아시아도 전염이 되고 중동 비상유국에도 전염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전염이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 나서 그 사례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 갈지 이걸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가 있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나라에 타격을 줘요. 실제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일시적으로는 경제를 호전시켜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하던 198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근데 1982년도에는 마이너스 2%대로 성장률이 추락을 해요. 지금도 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미국이 바로 받을 걸로 봤었는데 시차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그 부메랑이 빨리 미국에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세계은행이 파산한 것도 그 부메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일단 경제병리학의 일반적인 원리를 좀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예외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반드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게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동명에 져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세계 금융위기 700년사를 연구하고 규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을 덧붙일 수도 없는 진실이에요. 그 중에서 광기는 수의 시간이동으로 벌어져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에는 가격이 못 올라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막상 수요가 이제 본격화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요. 일반 물가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2년 내지 3년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택이나 주식을 사게 돼요. 이거는 이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광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해지니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광기는 금방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금방 수요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패닉이 생기는 거죠, 이제. 패닉이 생기면 가격은 더 빠르게 폭락을 해요. 그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내에 갑자기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붕괴가 일어나요. 그 붕괴가 일어나면 경제의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역기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아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떤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주식도 거품이 꽤 끼어 있고 부동산도 거품이 꽤 끼어 있어요. 2009년도 미국의 다우지수는 7천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여 년 만에 지금 36,000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좀 떨어졌지만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주요 도시 지역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5-6배 올랐어요. 이거는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도 그렇고 또 유럽의 이제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고 제3, 4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거품이 잔뜩 끼어 있으면 이제 그 수요 공동화가 오면 바로 이제 패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직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지금 경제 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자니 국고채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국고채에 투자했던 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이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환차손이 생겨요. 그래서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해외로 이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바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고금리 한없이 올릴 수 없잖아요. 강달러 정책 한없이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미국의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장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달러는 해외로 그만큼 더 많이 유출되는 거고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곤란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저금리가 원인은 아니잖아요. 석유 가격이 폭등한 거 그리고 공급망 사태가 일어난 거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따라서 중국의 값싼 소비 제품들이 미국 물가를 안정시켜 줬는데 이게 이제 그 디커플링으로 그게 좀 어려워진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물가가 불안해졌잖아요. 그럼 거기다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금리의 처방에서는 이 효과가 경기를 급격하게 축소시켜서 수요를 위축시켜야 결과가 나타나요. 미국은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차가 필요해요. 미국도 고금리 정책을 지난해 3월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6%대까지 안정이 됐잖아요. 불과 3%포인트만큼 낮아졌단 말이에요. 경기가 부진해져야 그때 비로소 고금리 정책이 이력을 발휘를 해요. 물가 안정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물가 불안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그 새 은행의 파산이 금융위기의 트리거의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을 하면 이제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건 바로 전 세계로 전염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심각한 경제위기나 경제 파국이더라도 국제공조체제가 확고하게 굳혀져 있고 시적절한 정책이 펼쳐지면 그걸 차단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대공황급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공제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심각한 경제 위기들을 벗어난 사례가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었고 그게 바로 금융위기를 본격화시켰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정부 수반들, 재무부 장관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소집해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미국은 2008년 말에 번원통화를 무려 2배나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대폭
줄기차게 낮춰가면서 나중에 0.25%까지 낮춰요.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협조해서 대부분 본원통화를 20에서 30% 증가를 시켰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갔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비교적 양호했어요. 경제적 타격이 크질 않았다고요. 저는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4%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0.8%예요. 금융위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거죠. 그 정도로 국제 공조 체제의 구축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정책도 신속하게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나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저렇게 혼자서는 절대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요해요. 금리를 내려도 약달러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고 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작동 중인 신용 파괴 원리를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도 협조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미국은 신용 파괴 원리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금융위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협조 체제가 지금 굳혀져 있지 않아서 저는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 파국으로 치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게 남은 거는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비난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예방할 수 있었죠. 근데 모두 다 은폐되니까 미처 알지를 못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가 시작을 했어요. 10월 달에 사태가 터졌잖아요.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이미 그때 금융위기가 물밑에서 진행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곳들이죠. 지금은 이제 장기 정체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가 언제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치느냐예요. 그럼 이 장기 정체도 못 버텨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 건설 회사들은 좀 나아요. 근데 시행사들은 큰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행사에게 자금을 조달해줬던 PF들, 그리고 PF와 관련이 됐던 증권사, 저축은행 등등 금융기관들, 여기는 앞으로 좀 심각한 사태를 당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품이 좀 잔뜩 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거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 들어서는 급매물들이 거의 소화됐어요. 예년 같으면 지금 장기 정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965, 66, 67년 부동산 열풍, 그리고 68년 그 거품이 꺼지고 그 뒤로 장기 정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75, 76, 77 부동산 열풍이 불어요. 그리고 78년도에 꺼지기 시작해요. 그 거품이. 그 다음에 85, 86, 87, 88년 초까지 이때 또 특이 열풍이 불어요. 그리고 88년 하반기부터 또 하강하기 시작해요.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장기 정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95, 96 잠시 부동산 투기가 불뻔하다가 위안기가 터져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이제 주저앉았는데 2005년, 6년, 7년도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꺼져요. 그리고 또 장기 정체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 이때 또 투기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꺼지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정체했다가 하반기부터 급락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장기 정체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가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10월 달에 강원도 레골랜드가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우리 본원통화의 0.07%, 또 광의동성의 0.003%, 아주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그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고 금융위기가 물밑에서 진행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2022년 1, 4분기와 2, 4분기에 각각 2.6%, 3.0% 성장을 했다가 3, 4분기에는 1.3%로 뚝 떨어지고 4, 4분기에는
이게 그 마이너스 1.5%를 성장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국내 저축을 빨아들였고 또한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 및 국내 금융자본들을 미국에 이제 환차익 넣으려고 미국으로 이탈한 거죠. 그래서 신용 파기 원리가 그때 이미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그 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그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제금융위기가 어쩌면 미국에서 시작돼서 세계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 경제도 그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더블 딥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식시장은 다행히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1989년 4월 달에 주가지수가 100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주가지수는 3,300이 고점이에요. 미국은 당시에 2,500 간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한때 36,000까지 갔어요. 이건 물론 이제 거품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품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디스카운트가 좀 심한 거죠. 사람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주식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300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2,400도로 쪘다 잘 버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더 떨어졌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더블딥이 오면 주식시장도 더블딥 오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경제위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환위기, 하나는 재정위기, 하나는 금융위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재정위기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대규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보유고는 좀 과다할 정도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4,700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한 4,200~3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과다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는 없어요. 근데 금융위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요. 금융위기는 언제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금융위기 시작됐는데 국제금융위기가 여기에 덮치면은 이게 피해가 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타격을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8번의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97년만 세상에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은폐돼 있어요. 근데 실패가 은폐되잖아요. 반드시 반복돼요. 이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실패는 노출을 시켜서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8번의 외환위기가 똑같은 정책으로 외환위기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그래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요.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가 터져요. 1993년도에 우리 정부가 화폐 발행 잔액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예년에 한 서너 배의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경기 과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장률은 높아져요. 그런데 화폐를 계속 그렇게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하려고 그러니까 1995년도에 정부가 또 우리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이것도 평소에 서너 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또 상승하긴 하는데 국제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35억 달러나 누적이래요. 이거는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외환보유고의 2배예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않았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9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간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나 면밀히 봤다 그러면 금방 외환위기 오겠다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제발 본인의 판단이 기후위기를 기원한다고 제가 경고해요.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경제 파국으로 치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97년도 1월 달에는 한보 사태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국내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시키기 때문에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게 남은 거는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비난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방할 수 있었죠. 과거에 외환 얘기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한 그 반성이 있었으면 그 외환 얘기는 안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은폐되니까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 은폐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경고는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코트라에 근무하면서 국내 경제 및 국제 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82년 외환위기를 현장에서 겪으면서 경고했던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정부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과를 한 거죠. 그 타격이 얼마나 클지를 간과한 거죠.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경제난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은폐시켜 놨으니까 그 타격이 클 거라는 것을 미리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자리를 계속 바꿨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터진 거니까 10년이면은 정책 당국자들은 다 바뀌잖아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가장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니까 이것도 고금리로 억지로 버텨주고 있으니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52억 달러였어요. 이거는 우리 GDP의 4.9%예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그 규모예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경상수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예요. 그 금액만큼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외환시장에. 그럼 달러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고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지난해 3월부터 우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그러면 경기도 호전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하면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야 환율 올랐잖아. 그러니까 수출가격 좀 깎자. 그러면 당연히 그 요구에 응해요. 그래서 수출은 줄어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해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경제학자 히치와 홀이 실증을 한 원리예요. 뭐냐면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이 환율이 올라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잖아요. 적정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럼 수출가격 당연히 깎아줘요. 요구하지 않아도 깎아야 더 많이 수출되고 그래서 이익이 더 많이 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이론과 현실은 가끔 이렇게 틀린데 자꾸만 경제 이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잘못 믿게 된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늘어요. 이건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0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그거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생산성 올려야죠. 생산비 줄여야죠. 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내지 200달러짜리를 개발해야죠. 또 신기술 도입해야죠. 또 기술 혁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 다 기울여야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아주 막강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 덕에 국가 경제도 국제 경쟁력이 향상이 돼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최근 역사가.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수출이 무려 2.7배가 증가해요.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도 연평균은 17%인데 이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높은 증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해요. 그래서 한때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우리 GDP의 7.4%까지 가요. 기업의 필사적인 노력이 그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현장에 있어보지 못한 경제정책 당국자들이나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현재 경제는 경제 병력이 없다는 거. 경제 병력이 있다면 경제 위기나 파국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결말을 나타내는지를 충분히 정책 당국자들이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알았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많죠. 현 경제학이 그렇게 무능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경제정책 당국자들 여러 사람 만나봤거든요. 대단히 유능해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할 따름이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경제 병력을 모르잖아요. 현재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사실도 잘 안 받아들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격 이론. 이 전제 조건이 완전 경쟁, 완전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이라는 이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근접하게 충족시키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격 이론은 실성화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 이론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잖아요. 통화금융 이론, 통화현상 해명 못하잖아요. 국제교역 이론, 어느 나라는 경상수지가 적지 않은데 어느 나라는 또 만성적인 흑자다. 이것도 규명 못하고 환율 변동 전혀 규명 못하잖아요. 진단하고 예측하는 건 더더욱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이 하루빨리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용성 있는 쪽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 병력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진짜로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임용 안 해요. 재무부 장관, 미국 연준 의장은 대부분 기업의 CEO 출신이거나 금융회사, 은행들 CEO 출신이에요. 예, 물론 지금 현재 연준 의장하고 재무부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연방은행에서 오랜 세월의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장을 먼저 보지 이론을 먼저 안 봐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위기가 터지면 대공황을 빼놓고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다 극복해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되게 그런 면에서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먼저 보고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죠.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든 어떻게 엄치고 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초장기 저성장을 하니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배우자고 난리를 쳤던 기업들이 지금은 다 외면하잖아요. 일본 기업들을 지금 처참하게 몰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버텨나가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이 위기만 벗어나면 또 다른 아주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게 경제 파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왕에 이미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분들,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 그거 주식 팔지 마시고 부동산 팔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해 놓은 거 찾잖아요. 그럼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내가 손해봤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 반대 욕구가 분출을 하면서 그냥 다른 데 다 써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좀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팔면 그 돈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다시 덮치면 더블 딥 온다니까요. 그러면 가격들 더 떨어질 텐데 그래도 그거 참고 견뎌야 할 때예요.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주식 매도, 부동산 매각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한 5, 6년 버티시면 이제 그게 다 원금 다 회복할 거로 저는 믿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거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이 돌아올 수 있어요. 미국 투자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우리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1% 이상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국내 그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이 하루빨리 1,100원대로 떨어져 줘야 돼요. 지난해 3월 수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고요. 그게 1,100원 수준이었으니까 거기까지 떨어져 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뒤로도 우리 환율은 매년 50원씩 정도는 몇 년간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효과적으로 현재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융위기 차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경기 부진이 더 장기간 지속됐잖아요. 그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요. 투자하면 이 공급 과잉으로 바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 망하게 되는데요. 투자를 못하니까 일본 경제 체력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금융위기가 일본 경기를 덮치면 마이너스 5% 성장도 어렵다. 마이너스 5%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또 이번 금융위기만 잘 벗어나면 저는 우리나라 미래는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우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9%였잖아요. 그럼 잠재 성장률은 5% 넘는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더 많이 소비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 5% 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미래도 엄청 밝다고 봐요. 우리 국민소득 지금 겨우 이제 35,000달러에서 32,000달러로 다시 후퇴했는데,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국내에서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지금 세계 최강의 지금 경쟁력, 생산성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인 배터리 산업은 그 기술력, 생산성은 다른 나라 감히 못 따라와요. 10년 따라와도 못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로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 당국자들도 외면하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기계 및 수송 기계류는 이게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훌쩍 넘어요. 이 일반 기계류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버텨낼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수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꽤 빨라요. 일반 기계류가 잘 되면 또 정밀 기계류는 당연히 따라가고, 정밀 화학은 배터리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밀 화학 분야거든요. 정밀 화학 분야도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일반 기계류 덕에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정밀 기계, 정밀 화학 쪽, 특히 이제 바이오나 의학 산업 이쪽에서 이제 정밀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정밀화학은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버텨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제발 이번 경제 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안 입고 좀 온전히 보존돼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대단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제발 이번에 지금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이 슬기롭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안 좋아요. 30년 동안 연평균 0.8% 성장했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본 경기를 덮치잖아요. 당연히 타격을 입죠. 중국도 일본의 뒤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제공했던 7천억 달러의 자금들 이미 부실화돼 있죠. 중국의 경제난은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돼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타격이 가장 클 거예요.
지금 일본 경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안 좋아요. 이 30년 동안 연평균 0.8% 성장했는데 일본 경제가 좋을 리가 없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용은 그런 대로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잖아요. 그럼 기업의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못하죠. 고용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경제 체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체질도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처럼 장기간 저성장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유수의 경제기관들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부족하면 이게 급성질환을 일으켜요. 지나치면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급성질환은 타격이 좀 있지만 금방 치료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은 그 근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치료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지금 일본 경제가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에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크니까 일본 엔화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업체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가 못 올라가게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사들였어요. 이제 그걸로 한계가 오니까 그거 사들이려면 통화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일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켰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내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일본 경제가 그 30년 동안 못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뭐 일본의 국민성이 어떻다, 제도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뭐 기업들의 행태가 어떻다, 뭐 장인 정신이 어떻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일본 경제가 장기 정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란 말이에요. 장기 저성장에 가게 된 근본 원인을 계속해서 역추적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상수지 흑자의 만성적인 누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기 직전이잖아요.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본 경제를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악화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5%대도 지금 버티기 힘들 거예요. 마이너스 5% 후반대나 어쩌면 6%대까지도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걱정해주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금융위기가 안 터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악화돼 있으니까.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저성장하고 있는데 뭘 잘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은행이 인수해줘야 돼요. 일본 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똑같아서 무자본 특수법인이잖아요. 그거 인수해줘도 돼요. 인수해준 다음에 정부가 그러면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경상수지를 한 50억 달러 정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기네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은 그거 보전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전하기 위해서도 해외에 투자됐던 거 끌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환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축적했던 소득이. 그럼 내수가 확장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경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방법이라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논문 일본이 왜 지금처럼 초단기 저성장을 했는지 영어로 쓴 논문이 있어요.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에게 드리면서 일본에 좀 전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전달될지는. 중국은 진짜 심각해요. 혹자는 그러잖아요. 올해 중국 성장률은 5% 넘는다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목표를 세워놨고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기관들도 5%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실물 부문을 보면 틀림없어요. 리오프닝 했죠. 경제활동 정상화됐죠.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있죠. 석유 등 자원가격 안정되고 있죠. 등등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성장률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실물 부분만 봐서는 실상을 못 봐요. 통화금융 부분도 같이 봐야 돼요. 경제는 실물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어느 하나를 외면하면 경제의 실상을 못 봐요. 통화금융 부분을 보시라고요. 대단히 부정적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몰락해 있잖아요. 금융위가 지금 타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황이잖아요. 중국의 통제경제 체제가 그것을 지금 막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으로 그 금융위라는 홍수를 막아놓고 있는데 그 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잖아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제공했던 9,700억 달러의 상업차관, 그리고 통화수합으로 제공했던 7천억 달러의 자금들, 이게 다 지금 부실화되기 직전이잖아요. 이미 부실화돼 있죠. 1대1 사업의 관련국들 지금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지금 외환위기에 빠져 있고 상환할 처지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는 뭐 거의 폭락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지금 금융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방정부들도 지금 토지 사용권 판매에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금융공사들은 지금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는 어디선가 트리거가 하나 발생을 하면 바로 심각한 금융위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 아주 심각해요. 중국은 지금 G2잖아요.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당연히 중국의 경제난은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타격이 가장 클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일본, 미국 수출 합한 것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훨씬 더 커요. 당연히 타격을 입죠. 그게 좀 걱정이죠.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미국의 새 은행들이 금융위기의 트리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 헝다그룹 사건과 같은 게 또 터진다면 이제는 그거 봉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가장 금융위기에 근접해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그 중국의 상하이의 그 핵심 지역의 집값은 10배 이상 오른 데도 있었어요. 지금 많이 꺼졌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보통 두세 배는 더 비싸요.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커졌던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죠. 중국이 미국 경제를 뛰어넘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틀렸어요. 중국도 일본의 뒤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그 일본의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의 몰락이 시작됐잖아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든 또 다른 금융시장이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붕괴되면 중국은 또 경상수 적자가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경상수 적자를 1대1로 사업이라는 그 미명하에 해외로 다 유출시켰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이는 그 소득들을 다 해외로 유출시키니까 중국 경제도 2010년대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중국도 장기 저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은 우리 국민소득 거의 막 10배나 더 많았어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는 필리핀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어요. 격차가 너무 커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를 모델로 삼았냐면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았어요. 지금 미얀마와 파키스탄은 어떻게 됐나 봐요. 민주화 없이는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독재자가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껏 10년 남짓이에요. 물론 민주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독재 정치에서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그 속도가 문제예요. 경제에서는 항상 그 변화치가 문제잖아요. 한계 혁명이 증명했으니까. 평균이나 평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분치잖아요. 또 1차 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차 미분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번영하느냐 쇠락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중국도 그 덩샤오펑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을 꾸준히 펼치잖아요.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잖아요. 최소한도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중국 경제의 번영을 누리게 됐는데,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성장 지수가 나는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근래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처럼 처음에는 외환보유고로 쌌다가 이게 과다해지니까 다시 이제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본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수출을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켰으니까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2%대의 아주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짧아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걸. 그래서 그 타격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 체력이 일본보다는 훨씬 더 양호해요.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두면 국제수지가 균형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해외로 유출됐던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내수를 확장을 시켜주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줄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제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믿어줄 정책 당국자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 체력 튼튼해요. 또 지금 현재 같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성장률은 금방 한 5, 6% 올라가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경제 체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현재도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도 5%는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현이 되면, 구체화되면 우리 경제는 금방 다시 고도성장 가도로 올라선다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 경제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따른 사회비용, 사회보장비용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극복한 나라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가 극복했으면 우리나라는 왜 극복을 못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1980년대에 인구가 740만에서 340만까지 줄어요. 경제난이 심하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주로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고요. 그럼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았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국민소득이 2007년까지 6만 달러를 넘어서요.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를 넘어선다고요. 연평균으로 9.3%의 성장률을 기록해요. 놀라운 실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 그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한다고요. 물론 이제 2008년 말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2010년도에 아일랜드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파생금융 상품에 과다하게 투자했다가 거의 다 붕괴 직전에 가서 국유화되고 막 그래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데, 그거 극복하고 나서 또 고도성장을 지속해서 지금은 아일랜드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1년도에 9만 9천 달러까지 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섰다고요. 그렇게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니까 해외로 이탈했던 젊은이들 아일랜드로 다 돌아왔잖아요. 해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돌아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많이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경제 성장에 그 노동력이 추동력으로 작용을 했죠. 실패한 나라들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아일랜드 예를 들었는데, 또 이제 그 경제 정책이 큰 성공과 작은 성공으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호주와 그 뉴질랜드인데, 원래는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한 뒤로 그 격차가 지금 커졌거든요. 그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열심히 연구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경제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공한 나라들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2021년도에. 우리 2배예요. 소득 격차가 이렇게 2배까지 커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2배로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또 대만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를 20년 만에 추월했어요.
그런 나라들, 또 말레이시아는 최근에 경제 성장이 꽤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경제 정책을 좀 본받고 그런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까운 동아시아,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은 미국이 올해 초에 달러가 강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 국고채를 풀어서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죠. 달러 강세가 2월경에 아주 강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나라는 자기네 통화 가치도 같이 상승시켰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반사작용으로 우리 환율은 급등하고 우리 통화 가치는 급락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4분기 마이너스 1.5%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 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성공한 사례를 봐야지 왜 자꾸 실패한 사례만 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환율 정책 보면 왜 그 실패하는 나라들 기준으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나라들 많잖아요, 경제 정책이.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연구해서 그 나라들이 성공했던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요. 최근에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삼민주의 열풍이 불었어요. 삼민주의 정책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엄청 강하게 조성되고 그랬어요. 물론 삼민주의가 1990년대에 전 유럽을 휩쓴 적이 있어요. 삼민주의 멋지잖아요.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자리 나누기도 하고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한 정책들도 펼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당시에 이제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이 사실은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꾸준히 펼치니까 이게 일본 경제를 90년대부터 다시 추월해요. 그 반발이 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른 정책으로 유럽은 발전한다 그래서 소위 규제 완화, 개방화, 또 민영화 이기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꼭 그럴듯한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1990년도에 메가 ABM, 독일어는 메가 ABM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요. 사회적 일자리를 무려 240만 개를 창출을 해요.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 직후에 이제 동독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으니까 실업률이 이제 7.4%인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자. 그런데 1990년대 말쯤 되니까 실업률이 오히려 10%를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잖아요. 또 프랑스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요. 오브리법, 로비앙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가면서 일자리 나누기에서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대폭 해줘요. 프랑스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안 떨어졌고 또 오히려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실패한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횡행했었어요. 왜 실패한 정책들을 본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거보다는 더 신중하게 오히려 수비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아주 밝기 때문에 이 위기만 벗어나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영광,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위기만 잘 넘겨주셨으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CMBS 이게 만기가 6월 말이라는 거예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고요. 경제학을 평생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어떤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파국이 오더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게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연쇄적인 금융회사들 파산, 은행 파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차단을 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버게이트 사건만 터졌을 때도 미국 정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금융위기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자마자 은행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금 전액이 보장되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념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냈어요. 그래서 은행의 줄도산, 파산 뭐 이런 것은 안 일어나게 됐죠. 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산이 3,3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 순환에서 이탈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그리고 그 금액이 미국 번원통화의 6%라는 놀라운 아주 큰 규모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 순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등이 이제 연속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용 파괴 원리는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어디선가 또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신용 파괴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가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것들은 워낙 돌발적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트리거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게 보일 거다. 다우지수 같은 거는 3만 1회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116만 배럴을 감축하자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당장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대외적으로 공포하기에는 물가 불안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 추세에 들어갔잖아요. 지난해 6월 말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상승했다가 올해 2월부터는 이제 6.1% 그리고 최근에는 6%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석유 가격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유가가 오르게 되니까 미국이 아주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당연히 감산을 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물가에 직격탄을 쏘게 되죠. 그럼 물가는 상승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들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할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는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틈새를 찾아서 석유를 증산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든 사우디든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감산을 하기로 했으면서 몰래 증산을 할 수도 있어요. 팔 수 있는 데다 슬쩍슬쩍 비밀리에 팔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석유 등 각종 자원들 가격은 어떤 그 경제 변화에 대한 그 반응 민감성이 가장 떨어져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한번 반응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만 올라도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시차가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좀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지나서 석유 가격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했어도 석유 가격은 장차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지난해 석유 수출국 오페크라 그러죠. 그 오페크가 무려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잠깐 올랐던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번에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또 감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석유 가격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를 때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또 내릴 때 상승할 때도 있고 그 상황이 다양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 가격은 경제 성장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경기가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게 돼요.
반면에 이제 경기가 하강할 때는 약간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소득 변동이 주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석유 가격 등락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미약해요. 물론 이제 석유 가격 상승이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 2차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건 1차적인 영향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그 심리적인 것은 단기간에 나타나고 단기간에 이제 그 영향이 사라져요. 그래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비산유국들 그리고 산유국이더라도 국내의 수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악화돼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 환율이 상승할 개연성이 아주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제 따지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떨어졌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사실은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수출이 줄어드냐면 첫 번째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니들 이익 많이 보잖아. 수출가격 좀 깎자. 그러면 다 응해요. 수출업체가 응하지 않는 업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수출은 줄게 돼 있어요. 설령 해외 바이어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업체가 스스로 깎아줘요. 이거는 이제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한다고 얘기하는데 풀코스트 원리라는 게 뭐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적정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윤이 커지니까 적정 이윤보다 이제 이윤이 커지니까 기업은 이제 수출 가격을 깎게 돼요.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바이어가 수출 가격을 깎자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이 깎아줘요. 그러니까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물량이 수출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수출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수출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해요. 지난해 이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것 때문에 수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경상수지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예요. 약 300억 달러가 이제 우리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끝까지 막고 있어요.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1분기, 2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2.6, 3.0%였다가 3분기에 1.3%로 반토막 나고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해서 축소 재생산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하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가세하면서 그 하강하던 성장률을 더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석유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지는 압력을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상수지가 다소 약화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게 되면 환율은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2, 4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더라도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권 초기에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그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져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그럼 경기가 부진해지고 또 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되면서 환율 방어에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 환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적정 환율은 사실은 900원대 미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지금 막고 있어서 지금
1300원대, 오늘 132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적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수출을 줄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그래서 경기 부진을 일으키고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제발 정책 당국이 이론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현재 경제학 이론은 그 얘기를 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자주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봐야지 왜 이론에 집착하냐는 얘기죠.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거고 이론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책 당국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트리거가 어떤 게 터지면 7월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트리거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또 이제 시그니처 은행 파산하고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지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7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CMBS, 그냥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 증권, 이게 만기가 6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만기가 되면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환매가 안 되면 당장에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만기를 지나면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는 근거로 CMBS 만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해서 일반 부동산까지 포함한 그 증권이 이제 MBS인데 그 MBS하고 국채는 법률상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연준의 어떤 정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외환보유고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다 현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CMBS 혹은 이제 MBS 이런 것들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들 경영수익이 악화되죠. 그러면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7월 말 혹은 7월 중순 이때쯤 되면 위험한 사태가 터질 거라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다른 그 경제 병력의 임상 사례들을 보면 그게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트리거가 터져야 그때 7월 말에 금융위기가 본격화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금리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낮추는 순간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니까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물가가 설령 2%로 떨어져도 지금 고금리 정책 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은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일시적인 난관은 돌파했어요. 근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더 키우고 있어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이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미국은 1,00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경기가 부진해지면 잠시 줄어들겠지만 경기가 호전되는 순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수가 벌어져요. 미국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 미국이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은 차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단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곧바로 금리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해서.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CMBS를 비롯해서 MBS 가격도 떨어져요. 그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그 파산 사태가 줄지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다만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그 환차손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이 이탈하면서 금방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는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 악화가 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금리가 진행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0.25%라도 다시 올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서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3월 23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 올렸는데 3월 8일 그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준금리 올리기 직전까지 그 미국의 연준의 밸런스 시트 이걸 보면은 무려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어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통화량 증가지 금리가 아니에요. 저금리가 아니라고요. 통화량을 늘리면서 기준금리 또 이렇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불성설이죠. 물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은 2020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9%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GDP의 3.6%로 급증을 해요. 이걸 만약 방치했더라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경상수지 적자분만큼 그때 약 8천억 달러의 이제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그게 국제시장에 추가로 공급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해요. 그 즉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펼친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자마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고 그 유동성이 풍부한 게 미국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고 미국 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대신 다른 나라는 어떠냐는 얘기지.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또 흘러 들어간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이게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6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외환위기에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사실 이거는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어떤 분석이나 진단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진단을 따라오지 못해요.
미래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분석이든 진단이든지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게 믿고 있으면 미국이 장차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저금리로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경제 질병은 이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 같은 경제 질병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전염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국내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지만 국제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국제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런 경제 위기가 터지면 바로 이게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거죠.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거든요.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외환보유가 금방 고갈 위기를 처하게 되고 외환위기로 빠져들어요. 외환위기에 빠져들면 또 금융위기도 같이 진행이 돼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어느 하나가 발생을 하면 특히 외환위기가 먼저 발생을 하면 금융위기가 따라와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트윈 크라이시스, 쌍둥이 위기라고 불러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해서 경기가 하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외면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약하게나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트리거가 발생해서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면 전 세계에 전염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다시 덮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중적인 타격을 입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덮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든지 부동산 시장이든지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WDB 올 거다.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가 좀 심해요. 그래서 버블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1989년 4월 달에 우리 주가지수가 1004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다우지수가 25,000을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한 2배 반 내지 이제 3배 가까운 지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미국은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3,000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400, 5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돼 있고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축 상태였었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야 주식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그래서 자칫 우리 주가지수가 2,000도 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어쩌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대신 주택시장은 우리 거품이 좀 심했잖아요. 2018년, 2019년, 20년 사이에 아파트 중심으로 특히 이제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 중심으로는 심지어 서너 배 올라간 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절반까지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 가격이. 지난해 말로 해서 급매물은 다 소화된 것 같아요. 부동산 주기를 보면 광기가 보통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이 반년에서 1년, 붕괴가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 6년의 정체기로 가요. 근데 그 정체기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금매물 다 소화됐으니까 정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치게 되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도 견디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폭락 사태가 와서 더블 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는 도박장의 코인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50조 내지 60조 원을 잃었어요. 부동산 투기는 한 10년 후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외환위기, 8차례 외환위기가 하나의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다. 제가 미국이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CEO 출신들을 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단연간. 특히 주의할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 직전에는 꼭 그 급등과 급락이 반복을 해요. 다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는 못하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잠시 상승하면 이게 이제 지속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뉴턴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뉴턴은 그 물리학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수학에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지만 뉴턴은 투자에도 기재였어요. 이제 서해 회사 버블 사건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때 그 뉴턴이 투자를 잘해서 큰 이익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또 더 올라가니까 이게 추격 매수를 해요. 그랬다가 도산 지경에 빠지죠. 뉴턴은 이제 거의 전 재산을 잃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물리학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폐국 국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셔서 그걸로 생활비를 벌었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몰려요. 뉴턴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붕괴 과정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금매물이 다 소화됐으니까. 그러면 장기 정체에 들어가야 돼요. 한 5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기 정체기에 있을 때 하필이면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요. 그게 터져서 국내 경제에 덮치면은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다른 이제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이나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그 안전자산 아니에요. 1980년대 초에 한때 금이 $800까지 올라가요. 근데 $800 선에서 $300로 떨어지는데 2년이 안 걸려요. 생각을 해봐요. 금 가격이 $800를 넘었다가 $300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금 가격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럼 당시만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2000년대에도 한때 $2,800까지 갔다가 또 2년도 안 돼서 또 $500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금 투자할 때는 제발 최소한도 60년 이상 금 가격 동향을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투자에 나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데 나오면 이제 경제 지표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설득력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경제 지표 들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건 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렇군,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60년 이상의 금 가격 동향을 최소한도 연평균 가격이라도 아니면 월 평균 가격이라도 그래프를 반드시 본인이 그려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게 돼요. 자기 게 되면서 자기가 해놓으면 또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연구를 하게 돼요. 이때는 왜 폭락했지? 근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했지? 이런 걸 본인이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 연후에 금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도 채권도 특히 국채도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전자산에 그 투자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상화폐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게 분권화 화폐고 이게 장차 법정 화폐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그 재정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부터는 통화금융정책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경제학계 전반에 이렇게 공유되고 있어요. 통화금융정책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 상황인데 가상화폐가 일반화되고 또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분권화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통화금융정책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수만 가지 가상화폐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면. 그러면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고요. 이런 일이 이미 1873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당시에 미국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종류가 1700종류가 그랬었어요. 극심한 혼란이 오면서 금융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당시에. 당시에는 그래도 근본이제가 일반화돼 있었고 청산소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폐 종류가 이렇게 많아도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게 안 돼요. 일단은 가상화폐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첫째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파생적인 기능도 있어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 교환 비율을 확정하는 그런 기능, 이런 등등의 기능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이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한때 6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2만 달러 때까지 떨어져서 다시 좀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마트의 가격표 매일 바꿔달아야 돼요. 어쩌면 매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산자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소비자들은 그거 어느 때 사야 될지는 몰라요. 경제에 큰 혼란이 와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도박장의 코인에 불과하다. 가상화폐는 또 인출, 또 청산, 뭐 등등의 이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화폐가 법정화폐를 어떻게 대체를 해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먼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발 그 사람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금융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CN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거가 뭐 지금 현재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라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출, 또 거래, 또 청산, 지불 수단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즉각으로 이루어지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대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슬슬 규제하려고 그래요.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권력기관, 행정기관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이런 곳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민주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규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게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또 순기능은 없는지 이걸 살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신가세를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너무 늦었다. 좀 더 빨리 규제를 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박코인에 불과하다. 이거 집착하면 이제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50조 내지 60조 원을 잃었어요. 엄청난 국부를 지금 유실시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진짜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해명을 하든지 반성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시행과 시공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업이 돼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해서 분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시공사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시행사가 문제인데 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제공했던 이제 증권사, 다른 이제 여신 전문은행 등등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심각한 위기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PF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기미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저축은행 등등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그거를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즉각 금융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PF 문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혹은 금융위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지만 정책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증가가 정체돼 있고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얘기가 잘 안 맞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한때 반지하도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반지하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아파트로 많이 옮겼잖아요. 단독주택에 전세 주고 월세 줬던 새빵들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일부는 있죠. 그리고 이제 빌라로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열악한 조건의 주택에 살면 좀 더 좋은 조건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새빵살에다가 이제 전세로 오고 싶고, 전세로 살다가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싶고, 내 집이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그 열악한 지역에 있으면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13평에 살던 사람들은 15평, 18평에 가서 살고 싶고, 30평에 사는 사람은 40평에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은 부동산 투기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투기가 일어나는 건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 강남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의 아파트,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투기가 일어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점차 확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는 또 한 10년 후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인구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하 사라지고 또 단독주택에 전세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겠죠. 심한 경우에는 미국처럼 우범 지역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낙후된 그런 주택단지들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빈집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우범 지역화 하잖아요. 그 우범 지역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죠. 그럼 또 이제 거기 또 재개발에 들어가요. 미국도 구도심 중심지 여기는 이제 우범 지역이 돼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원도심 이제 재개발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새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거기가 또 번창하기도 하고 우범 지역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이 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순환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이 미분양은 항상 주택 시장이 패닉에서 이제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요. 경제 변수 사이에는 그렇게 반응 민감성과 반응 속도가 다른 게 있는데 주택 시에도 그렇거든요. 반응이 민감성이 아주 낮아요. 이미 주택 시장이 패닉 상태에 갔을 때도 수요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붕괴로 가게 되면 이제 수요가 공동화되죠. 이 공동화되게 되면은 이제 그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자주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택 그 주기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분양도 그 주택 경기의 그 주기의 한 부분이에요. 붕괴로 가게 되면 미분양이 당연히 생겨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다시 옛날처럼 급증을 하더라도 미분양은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정체에 들어가면 부동산은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면 이거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제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이제 붕괴, 그러니까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급락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 그러죠.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 대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 이자 지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사는 걸 뒤로 자꾸 미뤄요. 그래서 정체기가 보통 한 5년에서 6년까지 길어져요. 그러다 이제 저축이 충분해지면 다시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격은 이제 다른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은행 빚을 크게 내서라도 주택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그러면 미래 수요가 지금 현재로 이동해 왔잖아요. 2, 3년 뒤에 일어날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투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한 5, 6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직전에 겪었고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미래 수요가 이동해 왔으니까 금방 수요가 없어진 때가 오잖아요. 이게 수요 공동화라 그러는데, 수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 하락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럼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을 시켜요. 이 유동성이 풍부해야 주택을 사는데 유동성까지 축소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걸 지난해 우리 경제가 겪었죠.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무려 8차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건 명백하게 경제정책이 실패한 거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외환위기, 8차례 외환위기가 하나의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다.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의 급증이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래서 외환보고를 고갈시켜서 터진 게 외환위기다. 은폐됐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실패가 반복된 거예요. 97년 외환위기도 제가 그 전개 과정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임상 사례를 제가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정책이 펼쳐지니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실패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다 은폐돼 있어요. 그냥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도 5%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9%였잖아요. 그러면 5% 이상 더 소비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실질 성장률은 지금 2%대도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 실패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경제정책 실패를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에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그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탠리 밀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뛰어난 수간호사도 초짜 의사가 부당한 처방을 내려도 그걸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종하는 심리가 있는데, 거기에 배반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꼴이 돼요.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장에 반발하죠. 그래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좀처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재앙을 불러오는 수도 있어요. 독일 민족처럼 이성적인 민족이 유태인 학살에 동참하잖아요. 권위에 대한 복종 먼저 벗어나야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정부 정책이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한 근반 원인을 따졌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안 따져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미미한 금액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거를 작동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했었어야 했어요. 그건 비교적 쉽거든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당시에 1.25% 높았어요.
그럼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미국에 저축하면은 이자도 많이 받고 또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국내 저축이 빨려갔단 말이에요. 그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때문에 이제 신용파괴가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로 높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국내 저축이 이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환율이 최소한도 2021년 수준까지는 떨어져 줘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성공한 정책은 없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특히 미국. 제가 미국이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연준 의장, 중앙은행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CEO 출신들을 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년간.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지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학자 출신이더라도 연방은행 총재라도 겪은 사람을 임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에서 전기 대비 성장률로 국민 계정을 판단하는 지표를 바꾼 것도 앨런 그린스펀 덕분이에요. 기존의 경제학에는 없는 얘기인데 본인이 그 정책을 펼치면서 학계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공적 중에 제일 큰 공적 중에 하나가 1987년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하루에 22% 이상 폭락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대공황을 촉발시켰다는 그 1929년 10월 24일인가요? 블랙 튜스데이, 혹은 비극적인 화요일, 이렇게 불리는 그때의 그 하락률 11%보다 2배 이상 폭락률이 커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차단해내요. 그러니까 그 주가 하락이 일으킬 신용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그 이론에 따르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 감각으로 차단해내요. 그리고 2000년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붕괴되고 다우지수 지수도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9.11 사태도 터지고 월드컵 사태도 터지고 엔론 사태도 터지고 그러면서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기 후퇴를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 하강도 얕게 일어났고 또한 그 기간도 짧았다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그때도 이론과는 상관없는 현실적인 정책들로 그걸 차단해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파국이 닥치더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타격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의 그 탁월한 경제 정책,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08년도에도 미국의 경제정책이 사실은 적절하고 신속하지 못해서 금융위기 차단을 못해요. 2008년 3월 11일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적절한 정책이 펼쳐졌어야 했는데 좀 소극적인 수비적인 정책을 펼쳐요. 미국 연준이 300억 달러를 JP 모건에 지원하면서 인수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어요. 직접 베어스턴스에 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어스턴스의 뱅크런이 발생한 뒤에 베어스턴스 자산이 동결됐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유동성이 그만큼 경제에서 이탈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인디맥 은행 등 이제 중소은행들이 이제 줄지어 파산하다가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에요. 굉장히 대형 은행인데 이게 그 붕괴되면서 그 다음으로 워싱턴 무추얼 또 아코비아 이런 대형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을 해요. 그리고 AIG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은 국유화 될 수밖에 없었고 메릴린치는 시티은행에 모건 스탠리는 JP 모건에 인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금융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되는 것은 못 막았는데 터진 다음에 또 적절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걸 쉽게 벗어나요. 말씀드렸듯이 본원통화를 2배를 늘리고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가면서 그 타개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돼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국제 공조체제가 무너져 있고 지금 미국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원통화를 증가시킬 수도 없고 계속해서 낮춰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세계적인 신용 파괴원료 작동을 차단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